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전은 군사 전술과 기술에서 빠르고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으며 무인 항공기후 AVS 혹은 드론이라고도 하는 각국의 무기고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UAVS는 전쟁의 진행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방어와 전략적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전의 맥락에서 드론은 정찰과 정보 수집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정밀한 공격을 수행하여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연성, 은폐 능력, 그리고 낮은 비용은 UAV를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만들며 예측할 수 없는 공격을 가능하게 하여 전통적인 방공 시스템에 큰 도전을 제기합니다. UAV의 위험성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3년에 북한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한국 영토에 10번이나 침입했지만 한국이 한 번도 성공적으로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선두기업인 현대위아가 안티드론 시스템을 사용하여 적의 드론을 직접 요격하고 물리적인 무기력으로 타격하여 파괴하는 하드킬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난 6일 현대위아가 충북의 한 사격 훈련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총기가 낯이어 보였는데 K4 고속 유탄 기관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유효 사거리가 1.5km나 되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드론을 잡을 수 있고 간단한 플랫폼에 K4를 올리면 가성비 높은 드론 킬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며 와, 여기에 K4를 넣을 생각을 했다고 감탄했는데 좋은 생각이라며 드론 상대로 장거리 사격을 할 것이 아니기에 적당한 거리에서 화끈한 화력으로 드론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안티드론 개발 소식에 폴란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거 도입한 K4 고속 유탄 기관총으로 보이는 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폴란드 제6공수여단 제18 비엘스키 공수대대 장병들의 군사훈련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폴란드 공수대대 장병들이 한국형 40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사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다. 이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주문한 장비가 폴란드군에 공급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폴란드가 한국에 긴급 요청한 첫 번째 무기로 초당 최대 6발씩 분당 4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유효 사거리가 무려 1.5km에 이릅니다. 또한 K212 고폭탄을 쓰면 OCM의 철판을 뚫을 수 있어 적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갑차 킬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4고속 유탄 기관총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핵심 무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EK4 고속 유탄 기관총 수백 문과 거기에 쓸 40고속 유탄을 50만 발을 계약해 한국으로부터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K4 고속 유탄 기관총이 폴란드에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서 공개한 영상에 폴란드에서는 드론을 잡는데도 이 기관총이 사용될 수 있다며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무기가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드론은 전장을 누비며 러시아군의 전차와 지상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질세라 이란산 샤헤드 136 드론 등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제 지상전에서 군병력이 총을 겨누며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도 드론을 이용해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전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이 전장에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이를 잡기 위한 안티드론이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기존 대공방어 체계에서는 쉽게 막을 수 없기에 각국은 드론을 잡는 방어체계 안티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북한 무인기의 공습에 당했던 한국군은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드론을 직접 요격해 격추하는 하드킬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드론의 방공망이 취약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난해 3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영공에 들어갔다가 격추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폴란드에서는 러시아 드론이 들어와도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잡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드론에 대한 대공방어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고 있는 폴란드는 앞으로 한국이 개발한 안티드론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도입된 수백 대의 K사 고속 유탄 기관총 중 일부를 여기에 탑재할 수 있다면 폴란드는 더욱 빨리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K사 고속 유탄 기관총을 이미 폴란드가 공동 개발하고자 하는 K808 장갑차의 주포로 사용하고 또한 상륙 돌격형 장갑차에도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안티드론 시스템에도 장착한다면 다양한 항공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K4고 소규탄 기관총을 달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추가 수출까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국의 수출 전략까지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 내에서는 왜 그렇게 K사를 긴급 발주했냐? 는 의문 섞인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술 이전을 통한 면허 생산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필요 없고 폴란드는 그냥 빨리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언론들은 군비청이 집행한 국방부의 한국산 유탄 발사기 도입 결정은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폴란드가 미국의 MK19 유탄 발사기를 190정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공백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보병 돌격을 통한 우크라이나 방어선 돌파를 계속 시도해왔기에 우크라이나군에서 방어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무기 중 하나가 바로 MK19나 K사 같은 고속 유탄 기관총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가 급한 대로 보유한 MK19와 탄약을 다 털어서 우크라이나 주고 그 빈자리를 메꾸려다 보니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K사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K사는 미국 MK19와 위낙 비슷하기 때문에 MK19를 쓰던 폴란드군에게 주면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기존에 쓰던 미국 MK19를 더 주문하는 게 아니라 K사 고속 유탄 기관총을 한국에 대거 주문한 이유는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사를 긴급히 구매한 것은 군비 및 장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폴란드 국방부의 보다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사 유탄 발사기는 K 탱크, K9 자주포 또는 FA-50 항공기 옆에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일관된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미국 MK19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더 잘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드론을 하드킬로 잡는 안티드론 시험에 성공한 현대위안은 대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리머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스트리머탄은 수십 개의 비닐끈을 장착한 탄으로 요격 시 폭발과 동시에 드론 로터에 비닐끈을 감아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닐끈으로 드론은 잡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비닐끈으로 드론을 잡으려는 이유는 전통적인 하드킬, 소프트킬 방식에는 적잖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직접 맞히는 하드킬은 명중 확률이 떨어질 수 있고 소프트킬에 쓰이는 제밍은 아군에게 피해가 갑니다. 제밍 방어 시스템은 드론이 나는 일대의 전파를 모두 차단하기 때문인데 비행기와 관제탑 간동신이 필수인 공항에서는 제밍 시스템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도심에서도 전체 통신을 모조리 마비시키면 민간 피해가 엄청나집니다. 이 때문에 고안한 것이 수십 개의 비닐끈으로 드론을 포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현대위안은 빠르게 이동하는 드론을 적기에 격추할 수 있도록 차량형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는데 한국은 앞으로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인 소형 드론을 잡기 위한 개발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한국산 K사 유탄 발사기를 긴급 도입한다고 하자 폴란드에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훌륭하고 혁신적이며 디자인도 좋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해 입증된 미국의 MK19를 더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으며 대량 생산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유탄 발사기는 프로토타입으로만 수년 동안 존재했으며 자동 유탄 발사기처럼 단순한 무기라도 프로토타입에서 연속 생산에 이르는 길은 최소 2에서 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 테스트 또는 초기 작동 중에 발견된 결함의 결과로 무기를 수점해야 할 위험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 기사에 반대 의견을 내놓던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없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다른 무기와의 호환성을 늘려주며 폴란드군의 즉시 전력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특성상 무기 체계는 한 번 사용하면 야전 배치 및 유지까지 30여 년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잠금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적어도 30년은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고했던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폴란드를 뚫어낸 한국의 무기는 앞으로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서히 잠기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한다던 호주가 얼마 전 K9 도입 계약과 함께 장갑차 도입 사업 규모까지 대쪽 축소하는 뒤통수를 날리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이러한 갑작스런 정책들이 오히려 호주의 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 질롱시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생산기지에는 15만 M 부지의 3만 2천 M 크기의 방산 공장과 1.5km 길이의 주행 트랙, 사격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2년 전 1조 원 규모의 1차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해당 부지에 절충교역 조건으로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K9 자주포와 호주형 모델인 AS 헌치맨 30문, AS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생산해 2027년까지 호주에 납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주 공영방송 ABC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가 지상미사일 대규모 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육군 첨단 군용 차량을 건설하려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3분의 2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호주 안보전략서 문건을 인용해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공장까지 지어주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규모 방산 수출을 기대했었지만 호주의 갑작스런 예산 축소 발표로 당초 전망이 크게 빗나간 것입니다. ABC 방송은 호주 연방정부가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자주포도 2연대 가량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호주 총리 선거 당시 발표한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따라 질롱시에 추진하기로 한 1차 계약은 이행하지만 2차 발주 계획은 폐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항공기와 잠수함 등 해공군 자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른 이렇게 갑작스러운 호주의 뒤통수에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몇 대 되지도 않는 1차 계약 물량만 보고 호주에 공장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는 불만 가득한 의견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은 1차 계약 당시 자주포 2차 도입과 업그레이드 사업을 같이 검토하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러냈었는데 호주가 갑자기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도 호주는 진짜 믿었는데 배신감이 더 크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2차 물량이 진짜인데 몇 대 안 되는 1차 물량에 공장을 지어줄 필요 없다. 아직 공장 안 지었으니 당장 철회해라. 공장을 다 짓고 나면 갑자기 사업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어쩐지 너무나도 질질 끌더니. 호주도 인니처럼 변한 것인가. 잔머리 굴리는 호주. 인니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 미국이고 호주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영원한 우방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도 호주의 잠수함 사업 뒤통수 맞았는데 우리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과 강력한 협력을 약속했던 스콧 모리스 전 총리가 물러나면서 작년 5월 새롭게 총리로 취임한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의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더욱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방산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한국과의 방산 사업 규모를 축소하도록 시켰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새롭게 발표한 국방전략 검토안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머지 사업들은 즉시 연기, 축소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진작에 발표됐어야 하는 호주 랜드 400 장갑차 사업도 계속해서 발표가 지연되었던 이유도 호주의 국방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보병 전투장갑차 IFV의 도입 대수도 450대에서 129대로 대쪽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사업 규모는 당초 약 270억 호주 달러, 약 24조 원에서 90억 호주 달러, 약 8조 원로 줄 전망입니다. 호주가 사업 계획을 수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한화와 경쟁사 독일 라인메달은 가격을 일각에서는 사업 규모가 쪼그라들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입찰을 재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반전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를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폴란드에서 계약한 K9 자주포 648대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더 많은 K9 자주포 물량이 유럽에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호주 K9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본인들이 K9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며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대규모로 열린 군사훈련에서도 K고 자주포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쫄란드에서 펼쳐진 아나콘다 23 훈련은 폴란드 육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훈련입니다.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이 훈련에는 미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프랑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터키 등 많은 NATO 동맹국들 약 1만 3천 명이 참가해 함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훈련에 한국의 명품 K고 자주포가 당당히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K고 차체 위에 포탑을 올린 크랩 자주포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K고 자주포가 폴란드 훈련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폴란드 매체들은 K고 자주포 영상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진흙탕에 쩔쩔매고 있는 독일산 자주포 덕분에 한국의 K고 자주포가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미국과 나토군이 함께한 훈련에서 K고 자주포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K고 자주포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특성 때문에 진흙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력도 뛰어나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점유율 70%를 넘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는 자주포의 본산 영구까지 K고 팀 썬더 협력 확대를 하며 본격적인 유럽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에서도 18개국 외교단을 모아놓고 K고 자주포, K 전차 등 사상 첫 K방산 세일즈가 펼쳐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방을 바라봐 주십시오. 전방 2km 원거리에 방어 중인 적 전차를 경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쏴! 발사된 포탄이 표적을 명중하자 18개국 외교단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를 살펴보기 위해 모인 각국 주한 대사 등 외교단은 전투 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연신 박수를 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K방산의 고객이거나 잠재적 고객들입니다. 이날 훈련에는 K고 자주포를 비롯해 K2 전차, 다 K21 보병 전투 차량, K600 장애물 개척전차 등 총 31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적의 저항 세력을 완전히 경멸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의 막강한 화력으로 적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면서 기동로가 확보됐습니다. 등 생생한 설명이 영어 통역으로 함께 제공되자 18개국 외교단은 훈련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한 외교사절을 군 부대로 초청해 실제 전투 사격 훈련 참관과 장비 전시 관람, 차량 시승 등 국산 무기 홍보만을 위한 행사를 별도로 연 건 이날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특히 K고 자주포 관련 설명을 캐서린 호주 대사는 K고 A1의 승무원 숫자를 5명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새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군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K고 A2로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면 이 신기술을 통해 담승 인원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그러자 호주 대사는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국방부에서 국방 전략 재검토로 K고 2차분 발주를 취소했지만 호주 내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행사에서 호주 대사가 K고 A 개량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것을 통해 차후 호주에서 K고 도입 사업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스타브 슬라메치카 주한 체코 대사는 직접 K 전차에 직접 몰라타보며 엄지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행사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오늘 관람한 모든 무기는 효과적으로 보이고 매우 정확하고 빨랐다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러 분쟁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며 체코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 무기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을 잠재적 공급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한국, 체코 정부 관계자가 만나 원전방 위산업수소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한국 무기를 원한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체코도 전쟁 상황에 맞춰서 국방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체코 국방장관도 한국 방산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며 곧 방한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나 체르노오바 체코 국방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체코는 폴란드와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에 놓여 있고 군 전력 증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된 상황으로 예산도 있으며 폴란드처럼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확실히 유럽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체코 장관들이 방한해 방산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체코 장관들은 자국 트램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 고속열차 트램에 대해 알아보러 현대로템을 방문하러 왔다가 특히 K 전차를 보고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는 한국의 방산은 제품 자체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질서 재편 및 신냉전 구도와 맞물려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유럽에서 막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게 된 폴란드를 비롯해 앞으로 루마니아, 체코,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받아 사업 구상 20여 년 만에 드디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1년 4월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 소음 및 진동, 구조 건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그동안 200차례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시제 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항공기의 속도, 전투 행동 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 개의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을 마친 KF-21 보라매는 2026년 전투용 적합 최종 판정을 받은 뒤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20여 년 만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양산 추진의 인도네시아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KF-21 시제 5호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인 조코이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임 불가이기 때문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간자르 자바 주지사로 결정됐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수비안토 프라보어입니다. 수비안토 프라보어는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 국방부 장관으로 KF-21 분납금 지연 사태의 원흥이자 프랑스 라팔과 전투기 협력을 추진해온 인물인데요. 따라서 KF-21 사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수비안토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거르고 KF-21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발발 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 수준의 조치들을 취하며 군비 증강의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폴란드가 최근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주체는 폴란드의 국영 방위산업 체피지지입니다. K 전차와 K고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역시 국영 방산기업 PGG 그룹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 역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형 차기 전투기 KF-X 프로그램에 공동개발국으로 이름만 몰렸을 뿐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다목적 전투기 버전인 KF-21 블록 2 개발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KF-21의 폴란드 수출과 현지 생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유럽 각국이 이 제안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용 주력 전투기인 F-16CD 블록 52 모델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능통형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하지 않은 F-16 시리즈 중에서는 최상위급 고성능 모델입니다. 여기에 FA-50P의 48대가 추가되면 폴란드 공군의 보유 전투기 규모는 128대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5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있고 시장에 6세대 전투기의 등장이 임박한 마당에 폴란드는 어째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5에서 6세대 전투기가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크 밀리 합참의장 후임으로 지명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5에서 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총장은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슈퍼카인 페라리에 비유하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슈퍼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스텔스기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요구되는 정비 비용이나 시간이 비스텔스기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모든 군사작전에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입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F-35 전투기 1시간 비행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41,986달러, F-22는 무려 85,325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F-16은 26,927달러로 상대적으로는 저렴합니다. 전투기 운용자 입장에서는 적의 고성능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임무, 혹은 적 5세대 전투기와의 공대공 전투와 같은 고강도 임무가 아닌 단순 정찰이나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저강도 임무에 값비싼 스텔스기를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6세대 전투기보다 매력적입니다. 일단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나토국들과 호환할 수 있는 기종을 원하는 나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황골 탈퇴에 가까운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F-16B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전투기는 제작사의 공급 능력에 비해 주문량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더라도 2028에서 2030년은 되어야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전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F-35 생산에 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F-16의 월 생산 능력은 4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물량만 160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투기가 필요한 나라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의 라팔이 있지만 대당 가격이 2,500억에서 3,0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이고 유지비도 비싸돈 많은 중동 국가들 외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은 모델들입니다. 제재 대상국인 중국과 러시아 모델을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전투기는 스웨덴의 JAS-39EF 그리펜 엔지 정도인데 그리펜 엔지는 기존 그리펜에서 그리펜 엔지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호환이 되는 기종이면서 미국 유럽의 제재로부터 자유롭고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전투기는 바로 한국의 KF-21이 유일합니다. KF-21은 애초에 5에서 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F-16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생존성이 우수하고 탑재 센서와 무장 역시 세계 최정상급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현재 계획 중인 물록 3 모델은 아예 F-35처럼 내부 무장이 가능하고 무인 전투기와 연동이 가능한 5.5세대 이상급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보다 매력적인 모델은 없습니다. KF-21 가격조차 부담된다면 한국에는 FA-50이라는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한 FA-50은 우리 공군의 현용 FA-50과 달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블록 20 모델입니다. 한국산 또는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고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JDAM 합통직격탄과 같은 정밀 유도폭탄과 한국형 타우러스 등 장거리 타격 무장도 탑재됩니다. 공중 급류까지 가능하지만 가격은 전투기와 무장 군수 지원 옵션을 포함해 700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FA-50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미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사업 ATT 280대,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UJTS 200대, 가상적 기사업 TSA 64대에서
FA50 사양의 TF50과 T50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나토 호환성까지 갖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FA50까지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더구나 KF-21에 대해서는 현재 폴란드가 분담금을 지급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 3명에 대한 대선 가상 대결 결과 간짜르 주지사의 지지율은 26.9%로 2위를 기록했고 반면 KF-21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라보어 수비안토의 지지율은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간짜르 주지사, 프라보어 수비안토, 누가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시킬지도 결정될 텐데요. 또한 인도네시아 대선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폴란드에 분명한 사실은 폴란드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국은 훨씬 여유 있게 인도네시아 차기 대선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갈등 이 여파로 최근 록히드 마틴은 뼈아픈 타격을 받았습니다. F-35에 사용된 중국 부품 때문에 미 정부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큰 돈을 들여 F-35 도입에 나섰던 국가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 당장 전투기가 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강력한 대안으로 한국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 방산으로 초대박을 연이어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록히드 마틴의 추락 제임스 테이클릿 회장은 타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찬물을 들이켰지만 화는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최근 록히드 마틴의 주력 상품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종이라 할 수 있는 F-35에 대해 전면 수출입 중지 선언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에 록히드 마틴은 제대로 대응할 틈조차 없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부품에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부품 일부 중 중국산 원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자 미국은 즉각 인수를 중단하고 사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부품이라고 지적했고 이 자석이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지적했죠. 자석은 한일 회사가 제조하는 자석으로 사마륨 코발트 합금으로 만들어진 자석입니다. 히토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답게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주요 물질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국방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산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물자 통제로 인해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 정부는 칼을 빼든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투기 사업에 록히드 마틴은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와 중국발 물류 동결 사태로 인해 제작 일정의 차질이 빚어져 전투기 전달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록히드 마틴은 수출 전면 중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자석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고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다른 자석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품이기에 록히드 마틴은 이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정부에게 항의했죠. 그러나 F-35 전투기 부품 공급망을 조사하던 미국에서 또 하나의 중국산 부품이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출 의자 부품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한 것인데요. 연이어 벌어진 중국산 부품 논란에 록히드 마틴은 결국 정부의 수출 중단 결정에 반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부품에 대해 중국산 판별 검사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 정부의 화를 자극하는 것은 불리한 일이기 때문이죠. F-35의 중국산 부품 문제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교체 사업을 벌이던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F-35 도입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국가들은 때 아닌 중국산 부품 논쟁으로 예정 도입일보다 훨씬 늦게 전투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즉각 이에 반응했죠. 특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동원령을 선포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국가들은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덜란드는 37기의 F-35를 이전받기로 결정해 도입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언제 인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 고객인 폴란드도 F-35 도입을 2020년 결정했으나 이번 수출 중단 사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죠. 스위스도 이례적으로 노후화된 공군 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에 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큰 돈을 들여 F-35 계약을 추진했지만 인도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스위스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F-35 도입에 대해 반대 여론을 펼쳤던 이들은 다시 세를 모으며 F-35 도입을 다시 고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F-35 찬성 여론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 F-35 도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독일 역시 록히드 마틴의 중국산 부품 도입으로 인해 2025년 인계받아야 할 F-35를 더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들은 플랜 B를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그 플랜 B로 떠오른 대체 기종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첫 비행 이후 장마 전까지 7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이 F-35를 대체할 만한 주력 기종으로 각광을 받은 것이죠. F-35는 뛰어난 성능과 실전 경험이 갖춰진 기종이기에 당연히 많은 국가의 러브콜을 받았고 한국도 F-35 구입에 열의를 보일 정도로 자타공인 최강의 전투기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흠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F-35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번졌습니다. 특히 원래 약속했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미 의회에서도 제기된 의문입니다. 여러 의문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안정한 롤링 부분인데요. 공중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기동 제어가 일어날 경우 전투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고속 기동과 전투를 상정한 기체인 만큼 이 부분은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애써 문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록히드 마틴은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점을 시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스텔스 코팅과 수평꼬리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하 1.2 이상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으로 인해 주요 기능인 스텔스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은 이 문제에 대해 놀랍게도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 없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마하 1.2 이상의 비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결함 때문에 원래 스펙 성능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은 뻔뻔하게 이 문제를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파일럿에게 순간적으로 심하게 가하는 중력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 조절 시스템 개선 버전을 만들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 이후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잘한 문제만 합쳐도 10가지는 넘어가는데요. 미 국방부조차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함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국방부 담당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죠. 더군다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에 맞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하나로 1,06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인데요. 일대 기준으로 대략 1,000억 원이 넘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대량의 무기를 한꺼번에 구입하길 원하는 선진국에서도 부담을 느낄 만한 가격인 셈이죠. 그렇기에 많은 국가들이 KF-21의 성능을 다시 살펴보며 F-35 계약 파기는 물론 KF-21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죠.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우수한 전투 능력과 제공 장악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모자라 국산 정밀 유도폭탄 KGGB은 물론이고 AIM-2000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화력 면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무엇보다 F-35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면서 성능에 있어 전혀 뒤처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당연히 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체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국가들은 재빨리 한국 KF-21 도입에 욕심을 내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죠.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는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위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등 50여 개국 관계자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일념 하에 행사에 참가했고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항공 무기 구입을 위해 방산업체에 계약 타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역대급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관심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역시 KF-21 도입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슬로바키아에서도 신형 전투기 사업 추진과 함께 한국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방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 동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는 국방부 총사령관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 한국 무기체계를 직접 보는 한편 루마니아도 방산 관계자들을 찾아와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등 KF-21 구입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KF-21 도입을 결정짓고 실무 협의를 위해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에어스페이스 리뷰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소 12대 이상의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한국 무기를 이용해본 필리핀 입장에서 KF-21 도입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2027에서 2029년을 목표로 KF-21 인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총아인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방산 시장에 있어 KF-21이 모든 국가의 주력 기종으로 자리 잡는 일이 벌어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